할 테니까. 제일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던 쓸데있는 소리를 하시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제부터 저기 뭐야,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영상 보고 제일 많이 떠드는 그분 누구세요? 하면 내가 이하고 윤하고 쓰시는 분이 내도 공개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럴 거야. 지금은 녹화되고 안 편집 안 하지 싶은데. 나 편집 안 해. 원섭으로 가야 돼. 뭐 내가 그거 편집을 언제 하고 그걸 있어? 내가 같이 형을 쏟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재밌잖아. 일단 미팅은 내 쪽에 내일 있는데 일단 왜? 그건 일단 있어야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지금 제 컨디션이 아침부터 컴퓨터를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다가 눈이 시리구나. 예, 오늘은 제가 사실은 수업 전에 한 몇 시간 전에는 보통은 뭐 책을 안 읽거나 보통은 아무것도 안 읽는 그냥 놀아요. 제가 원래 수업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그 전에 다 해놓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 키르케고르라고 사실은 전에부터 아는 철학자로 공부 좀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자꾸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이제 이게 관계돼서 계속 이름이 언급되죠, 당연히요.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몇 시간 동안 이거 이제 본다고 그래서 좀 눈이 좀 퀭해요.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에서 눈이 시리고 눈 아프다 생사람 나도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맨날 아프다요. 아니 나는 한번 들었다 하나 그거 치웠다 놨어요. 뭐라. 이게 사실은 예. 제가 이걸 일부러 안 지웠는데 요거는 이제 지워볼게요. 사실은 제가 제 이 윤동주 수업에 하나의 이제 가설이 있잖아요. 가설이. 그 가설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들어 뭐가 안 맞어. 말을 못 한다 이러면. 안 하면 좋겠다. 아니, 제가 하나의 가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윤동주 절필 이후에 제가 이제 딱 여러분들에게 꺼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의 가설이 이거잖아요. 윤동주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지금부터 400에서 500년 전으로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게 제 가설이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윤동주 시인이 민족 시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우리 민족의 죽음, 민중의 죽음을 대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가설을 세울 때까지도 제가 여기 있는 책들이 있긴 하지만 뭐 세계사책이나 역사책이나 우리 국사책이나 이런 책들, 그다음에 사상사 뭐 이런 것들을 또 시도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뭐 읽다가 제가 이 가설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막상 뭐 그래도 이제 가설을 세웠으니까 증명을 해야 되니까 뭐 다시 보는 거죠. 뭐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의 총교세라든지 뭐 심지어는 그 서양 미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보게 되고 사실은 까미도 뭐 키르케고르한테 영향을 받아서 뭐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까미 책도 사실 뭐 이방인이나 뭐 시지프스의 뭐 신화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에 다 봤는데 다시 이게 전집은 7권까지인데 2권밖에 안 하는데 다시 이게 이제 보게 돼요. 그게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내가 좀 더 좀 증명을 디테일하게 좀 해보자. 그래서 뭐 전에 읽었던 걸 다시 또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까미라든지 뭐 아까 뭐 키르케고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김윤식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보면은 이걸 좀 봐볼게요. 이게 갑자기 제가 훅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어쨌든 한 10교시 정도 수업을 한 분이라서 제가 계속 가볼게요. 이게 이 전집에서 제가 가지고 온 인형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씨 있겠지 아마. 금방 찾을 겁니다. 아마. 이 윤동주 전집 P282페이지에 김윤식 교수가 누구냐면, 전에 제가 한국문학 통사 할 때 김현 교수하고 김윤식 교수 그러니까 한국문학 그 통사를 쓴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이셔요. 어쨌든 김윤식 교수가, 그분이 여기에 282페이지에 윤동주 전집의 282페이지에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부제가 어둠 속에 익은 사상 해가지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속에 이미,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시, 또 다른 고향, 길 등이 포함된 윤동주의 정신적 높이가, 이렇게 해요. 제가 막 이거 할 때 좀 떨렸어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아서, 내가 이분 거를 뭐 인용한 건 아닌데 노발리스, 릴케 혹은 키르케고르를 읽어도 풀리지 않는 측면을 생생히 내포하고 있다. 이거를 뭐 내포하고 있다는 생생히. 그러니까 김민식 교수가 이거를 이제 통찰하신 거겠죠. 여기 윤동주의 시를 읽고, 다시 말하면 뭐 노발리스, 릴케, 우리 윤동주의 그 시를 보면 릴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윤동주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키르케고르는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 영향을 윤동주가 받은 게 분명히 맞아요. 근데 하는 말이 풀리지 않는 측면을 생생히 내포하고 있다. 예. 그만큼 사상적 깊이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부했게도 김윤식 교수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시 풀이를 그렇게 또 안 해놨어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참 용두삼이 이런 걸 영상 찍어 보려면 엄청 욕먹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거하고 비슷하구나. 근데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오늘은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하나는 가설, 하나는 부조리에 대한 건데, 이게 제가 여기 안 지운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될지 나중에 몰라요. 이 수업이 이거 두 개의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오늘 수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오늘 또 나눠줄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할 건데, 400에서 500년 전에 어떤 세계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이게 대항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에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중해에서 반이 아니라 지중해 전체를 차지하게, 땅은 반인데, 반 정도인데, 지중해, 물론 이제 북아프리카 일대도 다 차지하고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기억을 하시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제 기억 속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이 사람네들이, 이제 국가죠. 이 국가들이, 이 서구 세력들이 동양으로 진출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해양을 넘어서, 이거 기억하십니까? 네. 해양을 넘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포르투갈의 철포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일본은 그것을 수입해서 전국을 통일하게 된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명종 때도 기회가 있었고, 선조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마 완수 씨는 이걸 모를 거예요. 그때 수입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총포 개발을 하지 못했다. 사실은 거기에는 총균세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총균세가 제가 수업할 거하고 자기 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총균세는 대략 보면요, 여기 총은 총이에요. 총을 얘기해요. 균은 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처럼요. 쇠는 말 그대로 쇠인데, 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 기술이에요. 과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총균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다 그래요. 여기 뭐야 지리의 힘이나 여기 지리의 힘이나 제가 여기 뭐 사실 제3의 물결에서도 상당 부분 그 우리 코리아 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의 미래에서도 이 저기 엘빈 터플러의 부의 미래에서도 한국이 많이 등장합니다.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뭐 문명의 충돌도 그렇고 세계 문화사도 보면요, 요약을 해보면 가만히 정리해보면 예 그렇고요. 총균서도 그렇고요. 제가 읽은 다른 역사책들도 그런데 근데 주로 제가 이걸 드냐면 뭐 이분들이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사실. 근데 이분들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요건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한번 봐보세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조선 때 저는 뭐 그냥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필요하게 조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넘어갔어요. 총포가 일본에 넘어가고 우리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개발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동래 산성 뭐 2-3시간 만에 점령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 부산 그렇죠. 그때 그 윤홍신이라는 분이 하루를 버텼다고 했어요. 예. 그분의 12대 손이 근데 그때 동래산성의 숫자에 비해서 윤홍신이라는 분이 울숙도 그쪽인데 갑자기 그 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분의 12대 손이 누구다? 윤봉길 의사라는 거죠. 예.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네. 했어요. 그 제가 중간에 윤홍신 장군에 대한 그 성 이름을 기억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다대포 하면서 그때. 맞아요. 거기 적어놨나 보네. 그렇죠. 그분이 그 소수의 병력 가지고 하루를 버티셔요. 그리고 그분의 12대 손이 윤봉길 의사예요. 홍구공원에서 독립운동 누구죠? 장개석이 중국의 몇백만도 못하는 일을 단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해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김구에게 독립금 자금 지원하고요. 심지어는 김구에게 우리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죠. 제가 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다시 가면 이제 그때 우리가 어쨌든 총포에 의해서 총이잖아요. 총포에 의해서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함에도 임진왜란을 경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총포로 해서 그렇게 당했는데도 총포를 수입해서 기술 개발해서 부국 강병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을 여러분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우리 지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항은 했죠. 어떻게 저항했냐면 최고의 저항은 동학 농민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구한말 때 보면요. 그냥 보세요. 1905년 물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해서 물러나버리죠. 나버리죠. 일본이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전쟁을 통해서 또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에게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1907년에 치안권과 행정권을 박탈당하죠. 나라 다 뺏긴 겁니다. 그 이전에 동학 농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지만은 이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패배하냐면요. 우금치 전투에서요. 우리 따발총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금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따발총으로 쏘는 거죠, 그냥. 죽창 들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토리가 결국에는 저는 우리의 지금 주인공이 윤동주에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총포를 개발을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세계사적으로 이쪽에 중국이 있죠. 중국을 믿고 그대로 소중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섬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수입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이 섬이 돼버리니까 총균세의 스토리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총균세 전체적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세계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디언들 95%가 뭐 지금 뭐 거의 아니 그 이상 다 사라졌죠. 그리고 오세아니아주에서 보면 호주 그 근처에 있었던 그런 군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그 인종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섬들이잖아요, 섬. 그러니까 유일하게 영국을 빼고 일본을 빼고 살아남은 섬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인종들이요, 그 인디언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섬으로 계속 있었어요. 이게 뭐 글로써 증명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를 다 가져가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뭐 거기 왜 이제 주석에 달겠죠. 근데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윤동주의 죽음은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 사람이 주사를 맞고, 윤동주라는 시인이 주사를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마루타죠. 이런 일련의 과정의 역사 사건을 거쳐서 결국에는 윤동주는 죽게 되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가볼게요. 우리 민족,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안 죽었나요? 봐봐요. 첫 번째로 징용에 끌려가서 내 나라 전쟁도 아닌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자기네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같은 민족입니다. 그게 그 옛날에 키예프루스에 같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진짜 뭐 폴란드나 이쪽도 같은 그 슬라브 민족입니다. 근데 전쟁에 끌려 죽게 되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습니까? 사할인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 표현할 길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라도 정신 차려서요, 부국 강동의 길로 갔었으면 과연 나라를 그렇게 쉽게 빼앗겼을까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400에서 500년 전에 이런 대사건을 거쳐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부국강변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렇게 주사 맞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그러면 그렇게, 아니 그 사실이잖아요.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 윤동주의 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좋은 이유를 한번 밝혀보자. 그게 제 가설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부조리. 이제 오늘 수업하는 키워드예요. 부조리. 이제 이건 다 지울게요. 다 지울게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이 부조리라는 말을 썼어요. 제 수업 때는요. 그때까지 쓰려다가 안 쓴 거예요. 참아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가볼게요. 자, 제가 이제 자료를 나눠드릴게요. 요거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함께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2-3시간 동안 이제 이게 뭐 대단한 시, 여러분들이 다 봤던 시들이에요. 다 봤던 시들이고,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서시하고 참외록은 이제 안 한 건데 다 아는 시죠. 근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가설은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명했다고 치는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윤동주 시인을 이해하는 정점은 제가 아니라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내 생각을 밝혔을 뿐이고요.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다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윤동주 시 해석은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제가 뭐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먼저 좀 공부한 것도 먼저 찾아봤을 뿐이지,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깨달은 통찰보다 제가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점을 먼저 하고 넘어갑시다. 자, 부조리.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부조리란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약한 놈. 네, 약한 놈.
힘없는 놈, 가난한 사람, 네, 약자, 항상 그렇고. 봐보세요. 힘 있는 놈, 그쵸? 부자, 권력 갖고 있는 똑같은 말인가요? 아닐 것 같아요. 이 놈들은 항상 잘 살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주변에 조금 바뀌는 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래. 이렇게 부조리한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이거를 인식하는 게 부조리예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 명예연설이 있죠. 5,000년, 6,000년 역사를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정의를 외친 사람이 승리해본 적 없다라고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 부조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역사관이 맞든 틀리든. 이 부조리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부조리라는 말이 있었겠지만 이게 까미가 한 얘기예요. 철학적으로는 까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미가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까미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키르케고르한테. 물론 이제 까미가 키르케고르에 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실존주의라는 측면에서 까미는 자기 실존주의라고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자기는. 근데 어쨌든 키르케고르는 유실론적 실존주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체는 무실론적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좀 달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부조리예요. 어쨌든요. 아주 쉽게 그냥 투박하게 얘기한다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까미의 이방인에서도 사실은요. 거기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기독교예요. 검사가 까미 이방인의 그 주인공 메르소를 메르소한테 너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검사가 막 죽일 듯이 달려들죠. 키르케고르도 유실론적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뭐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이 문제점에서 계속 갑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좋아 라고 말할 정도래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 문제가 심각해. 그리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키르케고르.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뭐 부조리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이 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부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조리. 자 봐보세요. 이 자화상이라는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 다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두 번 수업을 하면서 앞에 수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윤동주가 이렇게 우물 속에서 눈물을 쏟고 제가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윤동주가 저 오늘 막 쭉 가볼게요. 그냥 훅훅 가볼게요. 윤동주가 우물에 갔는데 우물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그 우물 속에 다 물이 가득하죠. 근데 우물 위에다가 뭐 여기 보시면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가을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사실은요. 전 이렇게 읽습니다. 가끔씩.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구름이 흐르고 추억 속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제가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우물 속에 쳐다보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던 거예요. 이거요. 쳐다보니까 우물이 가득한 것처럼 좀 보인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던 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느냐. 그리고 거꾸로 봐보세요. 그 우물을 보면 표현을 해보니까 우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별이 있고 뭐 등도 흐르고 그렇잖아요. 뭐 등등 흐른다 그랬잖아요. 우물의 입장에서 우물을 쳐다보고 있는 윤동주. 우물의 입장에서는 우물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물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윤동주라는 개인은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는 하늘과 바람, 어쨌든 별 이런 것들은 다 하강의 이미지가 강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것 같아라고 이해하시면 우리끼리는
예, 우리만의 세계가 형성이 된 거죠. 부조리한 세상이 아니라 여기는 조리 있는 세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눈물로 가득한 것으로 하늘을 쳐다본다고 저는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눈물로 가득할까요?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맞잖아요. 우리 민족은 맨날 당하잖아요. 전쟁에 끌려서 맨날 죽고요. 독립운동 한다고 나섰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채호 선생님이요. 독립선언 저는 혁명선언 쓰시면서요. 거기서요. 그거는요 정제되고 정제된 표현인데도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성의 성기에다가 심지를 꽂고 찔렀다 그러잖아요. 1919년 여러분들 우리가 산업운동 했을 때 우리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렇게 해서 당했단 말이에요. 부조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화상을 쓰고 제가 봤기에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우물에다 가득 흘리고 절필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유를 넘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한 윤동주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걸 눈으로 봐야 됐으니까요. 윤동주는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이제부터 뭘 하냐면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 지금 1939년 9월 1940년 12월 일부러 위에 올렸어요. 그동안에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연도수를 보시면 딱 이렇게 한번 줄을 한번 쳐보세요. 줄을 한번 딱 쳐보세요. 몇 년 몇 개월입니까? 1년 30개월 그쵸. 1년 3개월이면 15개월이죠. 제가요, 이게 제 착각이었죠. 팔복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을 반복하고, 이거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좀 가지고 온 거지만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라고 하면서 저는 1년 3개월 동안 우물 속에 대고 이렇게 운 것 같아요. 이게 제 느낌입니다. 이것도. 이건 나의 시일기니까요. 네. 그리고 땅바닥을 치고 그 바닥을 치고 윤동주가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막 울다가 막 지치고 막 그러면 아이씨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탁 일어설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거와 윤동주가 느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 그러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뭔가 윤동주만의 해결책을 찾아서 간 거죠. 그게 별인지 바람인지 구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일 수도 없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동주는 왜 부조리를 이처럼 정말 극렬하게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화상을 봤을 때요. 왜 극렬하게 느꼈을까요?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윤동주가 처음 시를 썼을 때 17, 18세 초한대라는 시 이름을 보여드렸는데 그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초한대를 보면 이것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초한대를 조정민 씨는 안 읽었었죠. 이 초한대를 보면요. 그게 그냥 읽을게요. 그냥요. 이거요. 내 방에 풍기는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쭉 그냥 읽을게요. 의미 없이.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의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시를 읽으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불살라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번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맡노라 이렇게 있잖아요. 193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쓴 그의 이제 알려진 시로서는 최초의 시고요. 이 정도 시를 쓰면 그 앞에 더 많은 습작 시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걸 제가 왜 지금 다시 꺼내냐면요. 최초 1교시 때 지금부터 한 10교시 이전에 최초 1교시 때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면 여기 초가 있어요. 초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교회도 얘기하고 다 했지만 여기에 초가 있어요. 이 초는요, 방 안에 있는 초인데 그냥 초예요. 그냥 향내를 맡아요. 그런데 그 초가 초의 성질이라는 게 자신을 녹여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요때 당시 명동마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기독교 교육을 받은 친구예요. 그때까지는요. 그래서 이 희생하고 이 향내를 자기가 어떻게 돌리냐면요. 봐보세요. 염소의 갈피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이 심지까지 배국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려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초입니까? 자기의 상상 속으로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들어간 초입니까? 예수의 희생양, 거룩한 희생을 표현한 희생을 표현한 그 초입니까? 네, 그쪽이잖아요. 그쵸? 그쪽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랑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자, 선녀처럼 촛불을 춘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촛불에서 선녀의 촛불이 되는 거고 희생양의 촛불이 되는 거예요. 기독적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은요. 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의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그렇죠. 네, 이거 재물 나오죠. 위대한 향내를 만들어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시인이 이때까지는요 현실 세계와 자기 기독교 세계관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부조리한 세상이니까 부조리한 세상이 아닙니까? 완벽한 세상이죠. 완벽한 세상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 비평가, 사상가죠. 루카츠라는 사람이,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 때 공부할 때, 루카치의 그 글을 보면서, 와, 이럴 때는요, 저 먼 바다 바깥에 건너가지고 대안을 건너서 여행을 떠나더라도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왜? 세상은 하나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완벽한 세계가 윤동주에 의해서 어렸을 때 형성된 거고요. 그것이 여지없이 깨져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인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로서 봤을 때 이상하게도 제 밑에 있는 거. 자, 이제 복습도 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여자죠. 요거요. 함께 핀 꽃에 처음 익은 능금 먼저 떨어졌다. 오늘도 가을바람은 그냥 불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붉은 능금은 지나던 손님이 집어 가버렸어요. 저는요, 뭔가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2년, 정확하게는 2년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37년 7월 26일 그 여자라는 작품이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보면요, 부조리한 것을 감지한 게 기독교적인 문제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세계가 저는 사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지만 한 20년 됐겠죠. 이제 예수는 이제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딱 이제 결론 낸 다음에 그 기독교 내에서 저는 이거는 이 부조리를 깼거든요. 저 목사 새끼가 저거 나보다도 나쁜 놈인 것 같아. 저 새끼 저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속으로 저 새끼 뭐지 저거? 왜 저렇게 돈을 밝히지? 씨. 그러면 11조 못 내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죠. 그럼 돈 못 번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지 않나 교회에서?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읽고 하다 보니까 에이씨 하고 이제 잘라버린 거죠. 근데요. 윤동주는 사실은 이 시작이요. 사실은 제가 동시를 읽으면서 현실 인식과 플러스해서요. 이거 좀 다르잖아요. 오늘도 가을바람은 그냥 붑니다. 그런데 그냥 부는 그 가을바람이 능금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이 시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국문학자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건 제가 최초일 겁니다. 이 시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봐보세요. 이게 전체로 보면 5행으로 돼 있잖아요. 1, 2행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집어넣고 이거 전에 얘기했던 거죠. 집어넣는데 뭐하러 이 가운데에 딱 그냥 봅니다를 딱 넣어놨겠어요. 윤동주라는 시인이요. 그냥 집어넣었을까요? 맞네. 그냥 집어넣는. 이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뭔가 부조리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부조리 넘어가 볼게요. 아까 했지만 세계는 그냥 있더라 하잖아요. 그 세계가 기독교의 세계는 그대로 있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까가지고 키에르케고는 막 까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자연은 그대로 있는 거지? 이 세계 어떤 섭림이 그대로 있는 거지. 윤동주가 왜 그랬을까요? 윤동주는 키에르케고르가 아닙니다. 뭐 키르케고르라고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도 하고 뭐 저 키에르케고르가 더 편해요. 근데 윤동주는요 어떤 교육을 받았죠? 사실은 명동마을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초기는 유교죠. 이 유교가 어떻게 기독교화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는데, 그리고 윤동주를 가르쳤던 김야견이라는 외삼촌이라는 분이 있죠. 네. 이게 참외록에 잠깐만 볼게요. 참외록에 보면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에 이다지 욕될까? 이거는 유구한 5천에서 6천 년이 된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모습을 그린 거죠, 이건요. 예. 그거를 김야견 선생한테 배운 게 맹작뿐이겠습니까? 제가 전에 시경도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또 시경도 좀 요즘에 사서 보려고 지금 사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경을 좋아해서 시경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경이야 우리 가끔씩 보죠. 뭐 이게 시경이 어디 305편 중에서 어느 부분 따가지고 누가 이렇게 뭐 예를 들고 하지만, 혹시나 윤동주의 시들 중에서 100여 편의 시들 중에서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깊이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균열은요 기독교가 아니라 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사상적 뿌리는 제 윤동주는 사상적 뿌리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뭐 반대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기독교를 경험한 거의 뭐 저도 10여 년 동안 저기 교회에서 보고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이게 공부해봤을 때, 생각해봤을 때 사상적 뿌리는 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동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그러니까 연희 전문대학에 있을 때도 방학 때 가서 김야견 선생님한테 시경을 공부했다고 하죠. 어쨌든 제 뿌리는 거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시 수업에서, 왜냐면 오늘 시 수업에서 어떻게 할까요? 요거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계속 갈까요? 잠깐 숨 좀 돌리시다. 숨 좀 돌릴까요? 이야기하시는 거 없이 잠깐만 돌릴까요? 그럼 이거 껐다가 갈게요. 저쪽에서 마음대로 이야기 좀 하고. 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거.